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과정 시사센터 김용현 과장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저희가 46개소 정도 한 80명 정도를 이제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참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오신 것 같아요. 100명 정도 오프라인으로 오셨고 생중계로도 지금 한 100명 정도 듣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이 조금 3년 차 이제 넘어서서 이제 4년 차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도 많이 아시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여기 이제 관심도 조금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거 저희 설명회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혹시 신규로 저희 이번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시는 기관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손을 안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견이 없으신 건가요? 네, 꽤 그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 10개소? 10개소, 13개소 정도? 뭔가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한번 운영해 보시거나 심사 신청을 해보신 기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실 텐데 저희 사업이 이제 레베카 사업이기도 하고 다른 원격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그 HRD넷을 통해서 심사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규 기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사업 개요 부분 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사업은 2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동시장 이제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시장 진입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아까 맨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원격 훈련은 사업주 원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 훈련 사업은 내일 배움 카드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발급받으신 분들 중에 훈련생 한 명당 50만 원 한도로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기관에서 이제 훈련생이 50만 원 크레딧을 가지고 훈련 기간 뭐 혹은 뭐 훈련 과정을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고 결제를 하시면은 이제 훈련 기관 분들에게 그 비용이 지원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평원이 심사 선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HRDnet 시스템이 있죠. 저희는 그래서 HRDnet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심사 신청 그리고 훈련 과정 운영까지 전부 다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산인공에서 이제 저희 모니터링 그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는 활동을 해주시고 고용센터는 이제 훈련 과정 운영 그리고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그래도 잘 안 넘어가가지고 혹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운영 절차 잠깐 보시면은 그 저희 심평원이 있고 훈련기관이 있고 산인공, 고용정보원, 고용센터, 훈련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심평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이제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적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진행해서 결과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정을 승인을 받고 나서 훈련기관 분들은 이제 산인공과 API 연계도 하고 본인 인증도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과정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요 과정 운영을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체 훈련 기간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집체 기간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실시하는데 바로 이제 실시하시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저희 사업에 좀 처음 들어오고 나서 데이터 연계라던가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과정 승인을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운영 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뭐 운영 실시 단계에서 저희 쪽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가지고 뭐 연간 운영 인원을 증원을 하거나 성과 평가를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받게 되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인정받고 나서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추진 방향 및 선정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 방향은 저희 우수한 앞서서 좀 약간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수한 훈련 과정 선정 및 훈련 품질 강화를 위해서 인터뷰 심사를 좀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 뒤에서 또 인터뷰 심사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거긴 한데 인터뷰 심사가 이번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도 기존에 이제 신규 기관이랑 기존 기관이랑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했었던 지표를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차별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기관분들은 만족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차시별 훈련 시간 산출 기준을 좀 제출을 필수적으로 하게 해가지고 심사 체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방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정 대상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자체 개발한 원격 훈련 과정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원격 훈련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들을 아마 이제 개발을 하셔서 넣으실 거예요. 저희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훈련 기관이 이제 개발하신 컨텐츠만을 저희 쪽에서는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분야나 이런 거는 디지털 신기술 관련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체 구축한 교육훈련 인프라가 좀 있어서 훈련생의 학습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구성과 구현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선정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아마 여기 신규로 오신 기관분들은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조금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 자격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증평가를 3년 인증 이상 등급을 보유한 기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평가센터, 저희 신평원의 기관평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인증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인증평가를 통해서 3년 인증 이상을 확보한 훈련기관분들은 저희 사업에 이제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2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이 훈련을 실시해서 매출액이 30억 이상이거나 수료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민간혁신기관이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나 훈련 수료에 대한 기준은 22년 또는 23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신청 자격으로 이제 심사 신청을 하시는 기관 분들은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플랫폼으로 선정된 기관인데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의 정책특화심사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기관분들은 저희 쪽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 외에도 K-디지털 플랫폼이라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기관도 심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저희 신청 기간은 저희가 공고를 15일에 했어요. 12월 15일에 했는데 공고를 이제 이후로 저희가 한 1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2월 15일 목요일 18시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18시까지로 돼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은 17시까지
17시까지는 신청을 하시고 다음 날서부터 다시 수정 보완 기간이 열려요. 수정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의 범위는 모든 영역이 다 수정 보완이 되시거든요. 운영 계획서도 다시 첨부하실 수 있고 관련 정보들을 모두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은 2월 15일 목요일 17시 이전에는 조금 완료를 하시고 이후 작업이 있으시면 다음날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전 심사 신청 때는 신청을 못 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 이전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였는데 가급적 마감 당일에는 조금 미리미리 사전에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HRDN에서 통해서 맞습니다. 여기 기존의 원격 훈련 좀 많이 운영하시는 기관분들은 아마 이심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시스템을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심사 시스템이 아니라 HRDN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시게 되세요. 저희 쪽에다가 별도로 제출하시는 서류가 없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 신청 경로는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공모조회 24년 1회차입니다. 저희가 24년 1회차라서 1회차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 쪽에다가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사 절차 및 기준입니다. 저희 개선 사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앞서서 인사 말씀으로도 센터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개선 사항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는 9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KDT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심사를 승인받고 나서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 쪽에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훈련기관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심사에 대한 개선, 뭐 사업에 대한 개선 이런 의견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실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기관분들이 좀 분야에 대한 확장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조금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의견을 받고 급하게 좀 많이 빠르게 저희가 반영을 좀 요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분야까지도 확대가 됐고 뭐 바이오라던가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 신청 가이드에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분야로 심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심사에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훈련 실적 및 전문성 영역에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관분들은 뭘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족도로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할 겁니다. 만족도가 어디에 있느냐? HRD넷에 훈련생분들이 입력을 하세요. 저희가 이거 응답률을 보니까 80%가 돼요. 80%. 왜 그런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HRD넷에 만족도를 입력을 해야지 자부담 환급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다 웬만하면은 그 HRD넷 만족도에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기존 기관분들은 저희가 좀 전문성에 대한 영역을 평가를 할 겁니다. 요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성과평가 심사를 할 때 처음으로 만족도를 도입을 했었고 요번에 두 번째로 조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본심사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훈련기관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훈련생에 대한 만족도도 이제는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정 내용 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엔 실습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만 산출을 하고 그 부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심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동영상 재생 시간과 실습 그 시간들을 포함한 학습 시간까지도 전부 다 산출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심사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시간 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쪽에서도 좀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심사를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시간을 뭐 잘못 산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부적합을 드리진 않아요. 조정이 됩니다. 시간이 조정이 될 거고 시간이 조정이 되면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 심사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심사는 좀 뒷단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절차인데요. 심사 절차, 훈련 과정은 정해진 절차 및 지표에 따라 심사 후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하여 선정을 하는데 1단계는 저희가 기본 심사, 그리고 2단계는 과정 심사의 서면 심사, 3단계는 과정 심사 인터뷰 심사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심사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60점 이상 선정하고 획득을 했고 인터뷰 심사에서 이제 통과하신 기관분들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서 결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절차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심사 기준입니다. 기본 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준법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인프라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우측 상단에 가이드 13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우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이드 페이지를 좀 우측 상단 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사실 1번, 2번, 4번 기관분들은 별도로 제출하실 자료가 없으세요. 1번, 2번, 4번은 저희 쪽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액 30억 이상, 그리고 수료 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이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뒷단에서 증빙 자료 어떤 거 제출하셔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법성인데요. 저희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정 취소 이상이 발생한 기관분들은 저희 사업에 심사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정명령까지는 괜찮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 심사 신청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부적합 판정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경우에도 저희 쪽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이랑 인프라인데요. 신청 자격 3번 기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세금 체감 여부라던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있는데 신규로 요번에 심사 사업을 참여하시는 기관분들은 전부 다 자체 LMS를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공고문에 보시면은 그 RG 파일로 저희가 첨부 파일 한 5개 정도 묶어서 같이 안내를 드린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보시면 그 부분이랑 동일하게 그 자체 LMS 보유 확인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심사 신청하실 때 첨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정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이 되게 많죠. 운영 역량서부터 과정 내용, 뭐 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 지표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뜯어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2단계 서면 심사 항목 오른쪽에 보시면은 훈련 운영 역량이 14점 미만이거나 훈련 과정 내용이 26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꽈락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40% 그 미만으로 그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은 그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운영 계획서를 통해서 아마 많이 이제 심사가 되실 거고 훈련 과정 내용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마 LMS상에서 구현되어 있는 콘텐츠라던가 실습 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차시를 보고 심사가 될 텐데 어느 것 하나가 조금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특정 분야가 특정 영역이 우수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콘텐츠 점수 쪽에서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서 점수가 10점 미만으로 나오신 기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4개를 시청하는데 14개가 다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60점이 넘더라도 꽈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 분들은 분명히 잘 챙겨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부적 합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궁금하시겠죠? 저희 사업이 상반기 때는 50%였고요. 적합률이 50%. 하반기 가장 최근에 한 심사가 하반기 심사였습니다. 하반기 심사. 최종 적합률이 30%였어요. 근데 부적합이 한 7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3분의 1이 꽈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꽈락이 되게 많으세요, 은근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하나하나씩 지표 그 영역별로 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네, 가장 먼저 운영 역량 부분입니다. 35점인데요. 저희 운영 역량에는 자체 개발 과정 여부,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 훈련 실적 및 전문성, 교수 설계 우수성, 훈련생 모집 관리 총 5개의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과정 여부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인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 계획서 내에 자체 개발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운영 계획서 내에 양식을 채워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 사업에 들어오시는 이제 운영 인력들이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훈련 실적 및 전문성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기관은 만족도, 그리고 그 신규 기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심사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교수 설계의 우수성이 사실 가장 점수 배점이 높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하지만은 저희 실습과제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을 할 건지, 누가 주체가 돼서 상호작용을 해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배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생 모집 관리 부분은 선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훈련생들한테 훈련 과정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할 건지, 그리고 수료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원격 훈련 사업이다 보니까 집체 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훈련 강사분들도 있으시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들 독려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원격 훈련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특징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수료율 관리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좀 잘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심사 관련된 과정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이제 65점인데 이것도 지표가 동일하게 운영 역량과 동일하게 심사 항목이 한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 대상 분야 여부인데, 저희 선정 대상 분야 같은 경우 이런 걸 걸러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뭐 그냥 단순한 자격증 ITQ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넣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정 분야는 맞기는 한데, 이제 훈련 기관 분들도 디지털 신규수 분야 HID에 대해서 찍을 때 약간 분야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뭘로 찍어야 되지? 이런 거 굉장히 사실 고민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 융합이 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찍으신 걸 저희도 이제 보통 존중을 해드리지만은 아예 다르게 찍으신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빅데이터 과정인데 반도체라고 찍으신 거는 저희가 부적합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변경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정 승인을 할 때 과정 승인을 봤더니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바뀌어 있네? 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공고할 때 직종이 좀 변경됐다, 이 과정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습과제 프로젝트 학습 편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심사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훈련기관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간단하게 따져보면 먼저
실습 과제가 훈련 과정을 편성을 하셨을 때 어떤 기관분들은 차시별로 실습 과제를 편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20차시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차시별로 이제 편성을 했을 때나 혹은 뭐 몇 개 차시로 묶어가지고 실습 과제를 편성했을 때나 적정한지를 이제 적정하게 잘 그 차시에 맞게 차시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이 돼서 실습 과제를 잘 편성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혹은 수준이 너무 그 앞에서 가르친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2단계 수준으로 가르쳤는데 실습까지는 조금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단계 수준으로만 제출을 그 하게끔 수준을 편성을 하셨다라던가 이런 적정성을 좀 저희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나 앞서서 편성했었던 가르쳤었던 차시에 대한 내용들이 실습 과제나 프로젝트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실습 과제나 프로젝트 과제를 제출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사실 가장 키포인트인 사업이에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강사가 훈련생이 제출한 실습 과제나 프로젝트 제출물을 보고 이 훈련생은 이런 걸 잘했고 이런 거 못했다라는 거를 훈련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 과정인데 그냥 JPEG로만 딱 제출하게끔 받아버린 거예요. 원본 파일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원본 파일. 아마 원본 확장자명으로 돼 있는 파일을 받아야지만이 교강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떤 프로세스와 과정을 거쳐서 이 훈련생이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딱 JPG로만 제출하게끔 LMS에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부적정한 사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상호작용해 줄 때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관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콘텐츠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이제 판별을 하실 건데 제가 조금 담당자로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콘텐츠 부분은 우수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완결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심사 신청을 하실 때 이제 편집을 하시면서 실수가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에 있었던 차시를 편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훈련 목적에 맞지 않게 완전 다른 콘텐츠에 있었던 걸 편성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발견이 되면은 훈련 내용 점수가 저희 35점이잖아요. 여기에서 거의 뭐 0점을 받아가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높아봤자 부적합을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담당자분들이 편성을 하시다 보면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업무가 되게 운영 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콘텐츠도 만드셔야 되고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계획서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한번 내부적으로는 조금 저희 직원분들,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끼리 검수해보는 절차나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시는 게 사실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단순하게 정말 실수로 떨어지면 정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완결성이라던가 혹은 뭐 재생이 잘 되든지 혹은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심사 신청을 해주셔야지 그래도 적정하게 심사를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인력인데 저희가 크게 두 영역에 저희가 훈련 인력을 심사를 합니다. 하나가 SM인데요. 저희 대부분 아마 원격 기관분들은 그 콘텐츠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도 내용 전문가의 인력 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사업은 조금 자체 개발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겟팅을 잡고 어떤 훈련 목표, 훈련의 학습 효과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달라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 전문가 뭐 안에 있으시면은 너무 좋긴 하겠지만은 뭐 밖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안에서 뭐 내부적인 SME도 상관없으시고 외부 전문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 콘텐츠를 개발자이시거나 혹은 뭐 기획하신 분에 대한
저희가 전문성을 좀 확인을 할 거예요. 뭐 경력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뭐 학위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심사가 좀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교강사도 사실 동일합니다. 교강사는 그 SME가 교강사를 같이 겸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실습 과제나 뭐 프로젝트를 제출했을 때 혹은 뭐 차시를 조금 듣다 보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 내용적인 것에 대한 또 질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LMS가 안 돼요, 동영상이 안 틀어져요,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 인력분들이 충분히 다 대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콘텐츠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들은 행정 인력분들이 담당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강사분들이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강사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훈련 비용과 훈련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사 결과가 조정, 유지로 나오는 영역인데, 훈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만약에 판매한 이력이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 실적을 저희가 인정해 드려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 콘텐츠가 30만 원에 판매했었던 콘텐츠다, 그 국비 과정을 말고 민간한테 그냥 일반적인 그 수요자가 있는 뭐 기업 뭐 혹은 교육생들한테 판매했었던 이력이 30만 원이다. 그럼 저희 30만 원을 다 인정해 드리는 프로세스예요, 훈련 단가는. 근데 판매한 이력이 없는 콘텐츠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으로 우리한테 저희 KDC로 처음으로 제출하는 콘텐츠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 산출과 연결해서 단가를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서 심사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교강사 좀 최소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저희 법령상에 그 교강사로 좀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요건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무조건 보유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엔드로 교육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 혹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시면은 저희 요건이 되시는데, 저희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을 만약에 교강사를 10명을 넣으셨는데 한 명이라도 시행령 27조에 충족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는 그 영역은 0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뭐냐, 시행령 27조에 충족하시지 않는 분은 그냥 넣지 마세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점해서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매번 심사 때 7개월, 8개월 경력이 있으신 분을 그냥 교강서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좀 인원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취지로 아마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법령상의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령상의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아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외 기준은 가이드 15페이지 보시면은 뭐 자격증 취득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최소 기준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점 내용입니다. 가점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마 예측이 되시는 점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개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새롭게 분야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뭐 기존에 뭐 바이오라던가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아마 기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사실 하나도 선정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개설 분야에 대한 아마 가점 아마 받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혹은 직무융합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직무가 아닌 다른 비디지털 직무랑 좀 융합을 해서 콘텐츠를 구성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있고,
K 디지털 트레이닝을 계속 저희가 계속 그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연계한 그 계획을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서 내에 교수 설계 우수성 섹터를 작성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K 디지털 트레이닝 연계 계획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좀 작성을 해달라고 저희가 거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계 계획을 제출할 때는 여기 지금 참석하신 기관분들 중에서 KDT를 안 하시는 기관분들도 계시잖아요. 타 기관이랑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기관이랑 협약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체적인 기관이면 그 훈련 기간 내에서 연계가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KDT 트레이닝이 좀 이제 아무래도 집체 훈련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꼭 그 자체적으로 아니더라도 타 기관과의 협약을 맺어서 그 국기 계획을 그 연계 계획을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가점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연계 계획을 제출하실 때는 단순하게 연계할 거다 이게 아니라 왜 이 과정과 연계를 했을지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분야가 아무래도 요즘 유사해야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KD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같은 게 조금 수준이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트레이닝은 좀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아무래도 집체 훈련이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 대한 연계성이라던가 커리큘럼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계획 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훈련생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주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가점 받으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 조사에 따른 과정 개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지역의 뭐 대학이라던가 뭐 수요가 있는 거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개발을 했다라는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가점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이제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좀 보고 최대 3점까지 좀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합산 최대 10점이에요. 그래서 뭐 10점이 넘어가는 가점을 다 뭐 챙기셔도 일단은 저희가 부여해드릴 수 있는 거는 10점까지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있는 가점을 하나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점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분들이 저희가 기관분들한테 요거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막 힘든 가점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미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분들의 이제 운영하시고자 하는 콘텐츠의 컨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직무융합이나 사업간 연계 여부, 수요조사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도 의견을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우대상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터뷰 심사입니다. 저희 인터뷰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먼저 60점 이상이 통과된 기관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HRD넷에 입력할 때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담당자 정보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건데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되시면 안 되시겠죠.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락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잘 되실 수 있는 담당자 분들로 좀 그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가 60점 이상으로 이제 선정된 과정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습과제나 프로젝트를 운영을 좀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PT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별도의 안내문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석자는 저희가 기간별 최대 4명까지 참석 요청을 드리는데 그러신 경우도 있겠죠. 한 명만 참석하면 안 되나요? 이러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한 명만 참석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습과제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상 영역별로 좀 컨텐츠를 개발하고 심사 신청을 하시는 기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운영자, 교강사, 내용 전문가 이렇게 영역별로 최대 4명까지 오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정 기준은 조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외에 이제 좀 이제 부가적인 사항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제외 사항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기본 심사 같은 경우 부적합 항목 있으면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시고 60점 미만이면은 선정 제외되시고 꽈락이 있어도 선정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실습과제 프로젝트 문항이나 난이도는 운영계획서에서도 확인이 되셔야 되지만은 LMS에서도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LMS에서 확인되면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정 제외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LMS에도 구현이 되어 있는지 운영계획서에도 그 작성을 하셨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년이고 저희 매번 심사하실 때 최대 5,000명을 넘으실 수는 없어요. 연간 운영 가능 인원이 5,000명을 넘으실 수는 없고 과정당 1,000명이 넘으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정을 좀 신청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0명, 200명 이 단위로 좀 신청을 하셔서 5,000명이 넘지 않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훈련 과정이 운영이 정말 잘 된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연간 운영 가능 인원을 증원해 드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5,000명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희는 판매하신 그 시장 단가가 만약에 있으시면은 그 단가를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빙 자료가 없거나 뭐 공란으로 제출을 하셨거나 판매 이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 자체적으로 스마트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단가 곱하기 시간을 해서 저희가 훈련비가 아마 산출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훈련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효기간을 최대 1년까지 그 연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이제 연장 공고가 또 뜰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성과평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사항은 한번 가이드 18페이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좀 추가된 유의사항으로 제가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아마 집체훈련 기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집체훈련 기관 분들이 원격 훈련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저희 사업이 이제 특화 사업이기도 하고 그 K 디지털 요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는 뭐 지금 규정상에 나와 있는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을 이제 갖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러니까 원격 훈련 과정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는 조금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거는 아니라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대상 기관 분들한테는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색 부분 저작권 분쟁이나 증정품 제공 등의 무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뭐 부적합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상품권 같은 거를 뭐 훈련생들이 수강했다고 뭐 수료했다고 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 훈련생분들이 신고 정신이 매우 투철하십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포상금 받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고 정신이 투철을 하세요. 훈련생분들이 이게 한번 엮이면은 훈련기관분들이 운영하실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증정품 관련된 내용은 운영계획서에도 적지 마시고 운영을 하셔도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심사 운영은 2월서부터 4월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인터뷰 심사에 대한 대상 기관들은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심사 걸쳐서 결과 발표는 4월 말에 예정이고 이 심사는 5월에서 6월 중 진행 예정입니다. 네, 일정이 조금 뭐 변동될 수도 있어서 지난번 심사 같은 경우는 인터뷰 심사가 이제 저희가 생기면서 좀 일정이 그때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됐었는데 일정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컨설팅이 있는데요.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신청 기간이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혹시 신청하신 기관분들 계실까요? 지금 컨설팅 신청하신 기관분들 아직 벌써 있으시네요. 이게 일자가 뭐 29일까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람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컨설팅이 일자가 마감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관분들은 좀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그래도 원하는 일자에 맞춰서 희망 일자에 맞춰서 아마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라서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컨설팅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수가 적으면은 저희가 1대1로 좀 해드리는데, 사실 수가 너무 많으면은 뭐 신규 기간, 뭐 기존 기간, 뭐 혹은 동일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 집단으로도 좀 할 수 있어요. 한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묶어가지고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1대1로 하려면은 하겠지만은 신청 물량이 좀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시 기간이나 신청 기간은 좀 참고해 주셔서 심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사 기본적인 안내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 제출 자료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